요게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 하이파 연구소의 역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주도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패키지 파워 자체에서 50%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저전력을 타겟으로 만든 거죠. 물론 코어 수까지 줄이면서 했으니까요. 퀄컴이 패키지 파워 자체가 훨씬 더 낫다. 딱 퀄컴 타겟으로 하자. 너네 넘보지 마! 라고 약간 얘기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인텔이 애플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요즘 인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파운드리 매각설도 나오고 FPGA 사업부도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까지 약간 재정적인 문제, 영업이익도 뭐 제대로 안 나고 매출도 이제 완전 둔화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이것만큼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차세대 노트북 프로세서 코드명 루나 레이크의 등장인데요. 이게 그냥 다음 세대가 나왔다라는 거의 의미를 넘어서서 기존의 전성비로 승부하던 ARM 진영의 프로세서들, SoC들의 전성비마저 누르고 성능을 더 좋게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X86이 전성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불식시킨 가장 첫 세대의 프로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에 따르면은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두 번째 버전이 이제 9월 24일부터 첫 번째 노트북이 출시되면서 가장 빠른 CPU 코어,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내장 GPU, 그리고 최고의 AI 성능을 자랑하는 X86 기반의 강력한 전성비, 전력대 성능비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오래 가면서 성능도 그 비율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전부 다 ARM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퀄컴이랑 뭐 게임 비교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걸 내놓으면서 ARM 기반의 윈도우로 해서 진짜 전성비로 그냥 배터리 진짜 오래가 라고 하면서 윈도우를 이제 넘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이 코어 울트라 시리즈 2가 노트북 돌리면 20시간 이상 간다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의 전성비를 따라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퀄컴이 안 그래도 호환성도 떨어지는데 새가 되는 게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루나 레이크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렸지만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번 세대에 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M3가 TSMC의 3나노 1세대, 그러니까 N3B 공정을 사용했고, 후속적으로 아이패드에 먼저 들어갔던 M4 이 칩이 N3E 공정을 사용했죠. 3나노의 두 번째 세대 공정인데 이게 좀 더 이제 공정 비용을 싸게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3나노 공정으로 두 개 다 애플이 깔아놓은 와중에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TSMC의 M4 공정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4나노 공정에 대응하는, 실제로는 5나노긴 하지만 약간 그 이전 세대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MD의 경우도 이번에 라이젠 AI 300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이것도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만 최선단 공정 3나노로 만들어지고 스냅드래곤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기본적인 그 코어에 해당하는 타일이 인텔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TSMC가 만들었고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AMD의 프로세서와 비교해봤을 때는 공정이 한 세대 위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텔이 공정이 안 될 때는 그걸로 이제 깎아먹다가 동일한 수준의 혹은 그것보다 더 나은 공정을 씀으로써 정성비에 유리한 점은 있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성비 위주로 야 우리 거 쓰면 노트북 진짜 오래가 하면서 퀄컴이 윈도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걸 비웃듯이 X86에서도 인텔이 굉장히 좋은 전성비를 내놨으니까,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인텔의 주장이니까 실제로 노트북이 나와보면은 평가는 해봐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머리에 한번 담아두세요. 인텔이 이번에 X86이라는 이 복잡한 아키텍처를 쓰면서도 전성비를 챙기기 위해서 어떠한 철학으로 설계를 했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CPU 코어는 흔히 이제 P코어, E코어 이렇게 부르죠. 퍼포먼스 코어와 이피션시 코어. 이피션시 코어가 이제 좀 전력을 덜 들면서 처리하는, 성능은 약간 낮지만 그러한 구조죠. 그래서 E코어와 AI 처리 중에 MPU 이런 것들은 가벼운 작업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걸로 설계를 하고, 좀 빡센 것들은 P코어와 GPU를 활용해서 고성능 작업에 활성화하도록 각각을 이렇게 할당해서, 이 예전에도 루나 레이크 얘기했지만 이 PMIC를 영역별로 각각 달았어요. 그래서 아예 한 타일을 끈다라거나 어떤 영역을 끔으로써 전력을 극한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루나 레이크가 이제 ARM 기반의 진영의 전성비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 꿀릴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루나 레이크의 이러한 E코어 MPU의 효율, 그리고 P코어 GPU의 고성능,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마치 애플이 예전에 M1에서 처음으로 파이어스톰과 아이스스톰이 각각으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한 역할을 X86에서 구현했고, 이거를 제대로 잘 먹히게 했으니까 X86과 ARM의 이 논쟁에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일단 복잡한 거 분석하기 전에 당장 보여주는 데모를 보자면은, 일단 GPU에서 이제 Xe2 가장 최신의 그래픽 아키텍처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Fastest Gaming Thin and Light라고 하는데, 저 빨간 게 AMD 거거든요. 물론 AMD가 좀 더 높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인텔이 이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자,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뜨는 게 퀄컴인데, 자 23개가 안 돕니다. 퀄컴 거는 아예 게임이 안 돌아요 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야 너네 윈도우즈 온 암 구동하면서 저런 것도
10%도 구현 못 해줘. 그러면서 퀄컴보다 68%나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확실히 인텔이 이번에 아예 TSMC 대 3나노 공정, 지금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도 안 늦어지면서 TSMC의 최고급 공정을 사용해서 성능과 전력의 효율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이 설계가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비교합니다. 잘 나온다 이거죠. 물론 잘 나온 케이스를 가져왔겠지만 또 딱 대놓고 그냥 우리가 더 잘 나옵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다 일관되게 다 좋은지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방금은 GPU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렇게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저 작은 조그마한 거에다가 아예 칩 안에 저기 보십니까? DDR이 박혀있어요. D램이 이미 박혀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트북으로 이 DIMM을 통해서 D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플 맥북 같은 거 주문할 때 처음부터 몇 기가인지를 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추가로 할 수 없는 게 저렇게 아예 온칩으로 메모리가 박혀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예 저러한 구조를 가져온 아키텍처였는데 요게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 하이파 연구소의 역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인텔이 이제 이스라엘 하이파 연구소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각각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번에 이 루나렉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주도를 했다라고 해요. 메테오레크에서도 이제 4개의 타일을 하나의 베이스 타일, 총 5개의 타일로 해갖고 엮어갖고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타일 구조를 한데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시죠? 컴퓨터 타일이 있고 TSMC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컨트롤러 타일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엮는 구조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타일들, 그리고 그 안에 모두 CPU, GPU, NPU가 다 들어가 있죠. 메모리 컨트롤러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안에서 다 박혀서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저 칩에 다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TSMC한테 맡겼는데 이 포레스트 옴니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또 인텔이 직접 패키징 다이, 베이스 다이를 자기들이 이제 인터포저로 연결하는 건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옆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칩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LPDDR5X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면서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인 거리 자체를 줄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력을 또 많이 아낄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컴퓨터 타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CPU, GPU, NPU,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이 컴퓨터 타일로 크게 있고, 그 밑에 이제 플랫폼 컨트롤러 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타일이 한 140mJ 정도 되는데 플랫폼 컨트롤러 타일이 한 4,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TSMC의 N6 공정 썼습니다. 요거는 N3B 공정, 요거는 N6 공정.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뭐 USB 썬더볼트, 뭐 와이파이 7, 블루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엮는 거를 이제 베이스 타일로 쫙 밑에 깔아가지고 이 베이스 타일 자체는 인텔의 이제 22FFL 공정, 요걸 갖고 실리콘 인터포저로 다 엮는 포레스트 다이 투 다이 인터커넥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인텔이 또 이게 패키징 같은 거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GPU 할 때 TSMC가 이제 캐파가 안 되니까 인텔에 맡기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포베로스니 TSMC의 코어스니 그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엮는 2.5D, 3D 칩끼리 엮는 구조의 어떤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이 칩의 바로 옆에 연결해가지고 바로 갖다 붙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를 이제 패키지에서 신호를 구동하고 마더보드 거쳐가지고 막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전력이 덜 들겠죠. 실제로도 이 안에서 만들 때 이 코어에서 이 코어로 갔을 때가 가장 적은 레이턴시를 들이고 디램 레이턴시도 이제 100나노 이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수치가 기존의 메테오 레이크라든가 아니면 AMD 스트릭스 포인트 얘네들이랑 비교해봤을 때의 40%, 30% 이렇게 굉장히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에서도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점이 이 하이퍼 스레딩을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중단하고 애플이 이제 뭐 P코어 4개, E코어 4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CPU 코수 자체를 줄여가지고 그냥 4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능에 집중하지 않고 스레드당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 스레드만 하더라도 총 22개였는데 지금 8개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성능을 비교할 때 스레드당 성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스카이뭉트라는 이 코어를 AI 스루풋이 2배도 늘고 IPC, 그러니까 클락당 인스트럭션, 저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코어를 상승시켰는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명령어를 실제로 던졌을 때 한 클락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명령어들이 효과적으로 딱딱딱 수행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68%나 증가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보였습니다. 이 코어에 상당히 신경 써서 들어갔고 이게 나중에 인텔 서버 시에라 포레스트로 들어가서 이 코어만 있는 굉장히 전력 효율적인 서버용이죠. ARM의 서버 타겟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P코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 코브, 요거는 새로운 캐시를 도입했는데 원래 L1, L2, L3 캐시가 있거든요. 근데 L1과 L2 사이에 L1.5 캐시라는 걸 도입을 해갖고 또 캐시 용량을 많이 해서 브랜치 프레딕션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서의 병렬성 그리고 빠르기를 빨리 레이턴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메테오 레이크 이전 세대에서는 이 두 개의 크레스트 몽트 그리고 2메가의 L2 캐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코어만 하더라도 지금 두 개의 크레스트 몽트가 4개의 스카이 몽트로 늘어났죠. 그리고 L2 캐시의 사이즈도 굉장히 늘어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크레스트 몽트라고 하는 것이 메테오 레이크에서는 타일 구조의 그 로우 파워 이코어라는 별도의 굉장히 저전력의 이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낮은 로우 파워 이코어부터 먼저 돌리게 한다거나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컴퓨터 타일의 이코어를 돌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P코어 이런 스케줄링을 노렸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해서 로우 파워 이코어를 만들지 말고 로우 파워 아일랜드라고 이 전력 아일랜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걔를 아예 싹 다 꺼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력을 매니지하기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SoC 안에 있는 이코어 완전 로우 파워 이코어를 돌리다가 이게 너무 캐파가 커진다 하면은 컴퓨터 타일에 있는 이코어를 먼저 돌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P코어로 간다. 이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쓰이더라. 그냥 이코어를 하고 다음에 안 되면 P코어로 가자라고 조금 더 간단한 구조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코어와 NPU에 요거 좀 딸리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캐시를 좀 더 추가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을 줄이는 용도로 이코어와 NPU를 사용하고 파워를 각각 끄고 켤 수 있도록 안 쓰면 그쪽에 이제 그쪽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빡셀 때만 P코어 돌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ARM의 전성비까지도 다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실제 성능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성능 전성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캐시도 이제 추가로 넣어가지고 각각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SRAM을 좀 더 넓히는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파워를 줄이기 위한 스킴들을 많이 고려했던 거로 보입니다. 패키지 파워 자체에서 50%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저전력을 타겟으로 만든 거죠. 물론 코어 수까지 줄이면서 했으니까요. 이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아예 다른 구조로 설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그러니까 퀄컴의 노트북을 쓰면은 이 프로그래밍이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니면 느린 것도 있고. 그럼 ARM에서 여전히 실행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과 전력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퀄컴의 물건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 대비해서도 전력이 50%나 절감이 됐고 P코어는 성능 자체가 14% 향상되고 E코어는 2배 이상 성능이 되니까 배터리 수명은 또 이제 20.1시간까지 가고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보다 2시간 더 길다라고 합니다. AMD보다는 4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전성비가 2배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바로 대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보라색이 퀄컴이고 요거는 이제 울트라 7과 비교한 건데 울트라 7하고 비교해서도 충분히 퍼포먼스에서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높다. 근데 이것보다 퀄컴이 패키지 파워 자체가 훨씬 더 낫다. 물론 전체적으로 또 파워나 이제 어떤 사용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긴 해야 되는데 딱 퀄컴 타겟으로 하자. 너네 넘보지 마! 라고 약간 얘기하는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제 강조를 했듯이 지금 코어 수가 줄었기 때문에 스레드당 성능을 봤어요. 각각 단일 스레드당 메테오 레이크 대비해서도 굉장히 2배, 3배, 2.6배 이 전력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굉장히 다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은 굉장히 그 경량화된 노트북이라던가 가성비 노트북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뭐 여기 뭐 테스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상당히 차이 많이 나는 거를 비교해서 보여줬겠지만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우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오피스 프로덕티비티 이런 것들은 뭐 진짜 거의 50% 이상 높죠. 퀄컴이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23개는 안 돼요 라고 하고 아직도 호환이 떨어져 갖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라는 거는 퀄컴은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인텔이 애플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예. 애플은 이제 M3하고는 비교할 법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퀄컴도 M3랑 비교는 했었거든요. 근데 M4가 그 다음에 나와버리니까 M4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인텔이 지금 완전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것만큼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직 그래도 설계 능력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이 여러 가지 스큐로 다양한 칩들이 소개가 됐는데 대부분 이 TDP가 8W에서 17W까지를 갖고 있고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는 코어 울트라 9 288V 요 모델이 30W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최대 터보 전력 소모량은 37W까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AI 성능이죠. 인텔은 예전부터 종합적인 AI 성능을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결국은 CPU, GPU, NPU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120 톱스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GPU에서 계산하는 것들, 뭐 덴스 벡터, 매트릭스 베이스의 NPU 그리고 CPU에서 하는 것들 다 이제 약간 이 유닛들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건데 인텔이 예전부터 이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가 각각에 있는 이 밸런스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결국은 효과적일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AI 모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도 기본적으로 NPU 자체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다른 GPU나 CPU에서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인텔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윈도우의 주도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빵빵하게 넣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의 발목을 잡았던 게 제품의 출시 연기 같은 게 가장 문제였잖아요. 뭐 폰테베키오 같은 GPU, 서버용 GPU도 제때 나왔으면은 좀 해볼만 했겠죠. 근데 A100이랑 붙어보기도 전에 다음에 엔비디아가 H100을 내버렸으니까 해결도 못했었고 CPU 같은 경우도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거 계속 이제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설계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도 결국은 이 제조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 현재 인텔 파운드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18 옹스트롱에서 브로드컴의 이 코어를 승인을 못 받아서 이제 파운드리를 못 하게 됐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아예 TSMC에 맡겨버림으로써 생산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여전히 노트북에서 아직은 인텔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주도권을 좀 잘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선능에 대해서는 이제 9월 24일에 첫 번째 노트북이 나오면은 많은 또 IT 테크 유튜버 분들이 또 정리해 주실 거니까 저도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다시 또 소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주 올려드리기가 힘든 것들, 좀 짤막짤막한 재밌는 것들 좀 이렇게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unrealtech.error라는 계정이고 뭐 굉장히 신기한 것들 많아요. 요거는 이제 AI가 학습을 한 건데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기괴하게 이 뭐야 이거 이런 것들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